루즈볼 싸움에 너무 소극적이었다. 공이 경합한 다음에 한국도 일본도 아닌 중간에 떨어지면 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이때 빠르게 판단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몸싸움을 불사하고 주워야 되는데 일본이 거의 다 죽고 한국이 많이 죽지 못했다. 결국에 실점도 이렇게 났습니다. 일본 상대로 그냥 지는 것보다 더 나쁜 거, 그것은 겁먹어서 한일전을 지는 거 아닐까요? 겁먹지만 않았다면 더욱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 때문에 두 배로 그 아쉬움이 커지는 한일전 패배 후토크 해보겠습니다. 자, 20일 한국시간 20일에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 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4강전이었습니다. 여기서 대한민국 U23 축구대표팀이 일본에 0대1로 패배하면서 결승행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4강에 머물렀고요. 3위 결정전을 앞두게 됐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두 팀의 전술 원래 하던 대로 나왔습니다. 일본은 수비 시에 4-4-2, 공격 시에 4-3-3에 가깝게 변형되는 원래 하던 그 축구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민성 감독이 분석하기 쉬웠다는 거죠. 이번 대회 내내 전술이 비교적 일관된 팀이 일본이었고요. 다만 선발 라인업은 많이 바꾸긴 했어요. 근데 어떤 핵심 선수들 그리고 핵심적인 전술은 그대로였다. 한국은 대회 내내 계속 선수를 바꾸다가 앞선 8강전에서 호주를 꺾었던 그 멤버를 거의 유지해서 나왔고 전술도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를 여러 명 테스트해 보다가 이제 백가운 선수로 호주전부터 정착한 그런 모습이었고요. 기본적으로 4-3-3이라고 할 수 있었고 특징은 중앙 미드필더 3명 중에서 김동진 선수만 빼고 이제 배현서, 강민준 선수가 풀백을 겸하는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풀백 겸 중미를 거의 놨다는 건 뭐예요? 흔히 쓰는 말로 메잘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측면에서 기동력을 더해주고 중앙도 볼 수 있는 이런 선수들로 기본적으로 기동력 위주의 조합을 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최악의 전반전이었어요. 전반전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버스를 세울 줄 모르면서 왜 세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반 접근법에 두 팀의 차이가 분명했는데요. 일본은 압박을 더 많이 하고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비라인을 상당히 내렸어요. 물론 완전히 내린 건 아니지만 꽤나 내렸고 그 앞에 미드필더 3명을 딱 밀집시켜서 포백, 그 앞에 중미 셋 이렇게 4-3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윙어가 왔다 갔다 하고 스트라이커 있고 이런 식으로 딱 가운데만큼은 뚫리지 않겠다. 일본이 이제 중앙 쪽에서 공격형 미드필더를 활용한 빌드업과 그리고 공격 전개가 좋기 때문에 일본의 중앙 콤비네이션만큼은 막겠다라는 의지가 정말 노골적으로 보이는 그런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중앙 돌파는 못하긴 했어요.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받지도 못했고요.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후방에서 한 번에 패스를 찌릅니다. 일본 센터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드를 향한 한국의 압박이 거의 없었거든요. 또는 측면으로 준 다음에 측면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일본한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그래서 중원은 막았어요. 나머지 제가 말씀드린 후방과 측면을 막았느냐? 아예 못 막았습니다. 일단 전반 11분에 센터백 나가노가 직접 스루 패스를 합니다. 나가노가 수비수지만 공을 슬슬 끄고 나오는데 한국 선수가 아무도 안 붙는 거예요. 너무 잘 보여. 압박이 없으니까 경기장을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바로 스트라이커 미츠와키한테 바로 스루 패스. 실점할 뻔했습니다. 슛이 송소민 골키퍼가 튀어나왔는데 찍어찬 게 들어갔으면 바로 골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교훈을 얻지 못했다. 전반 23분에 이번에는 다른 센터백 이치하라가 똑같이 바로 스루 패스를 찌릅니다. 이번에도 미츠와키한테 바로 연결. 이번에도 실점할 뻔했다. 이렇게 압박이 최소한도 없고 상대 미드필더들만 견제하고 수비수를 견제를 안 하니까 상대가 빌드업이 너무 쉬웠던 그게 일본의 모습이었고요. 한국의 전반전 유일한 기회는 전반 26분 세트피스에서 유일하게 하나 나왔는데요. 프리킥을 받은 김용학의 좋은 헤딩슛이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에 소극적으로 경기하니까 여유있게 공을 돌리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다가 잘 안되면 중거리 슛으로 그냥 마무리하고 갑니다. 왜냐? 중거리 슛을 할 정도로 한국이 거리를 주니까. 중거리 슛이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낮긴 하지만 아예 안 먹으면 때려야죠. 근데 한국이 웅크리고만 있고 나와서 방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 수비형 미드필더라든지 이쪽에서 중거리 슛을 정말 많이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이날 자연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이제 하늘의 뜻에 맞지 않는 경기 운영이었다. 왜냐? 맞바람이 엄청 불었어요. 계속 맞바람을 고생했기 때문에 한국이 준비해온 뻥축은 공이 날아가다가 스는 거예요. 이제 슝 날아가야 되는데 날아가다가 슈 이렇게 중간에 떨어져요. 그래서 충분히 많은 빌거리를 홍성민 골키퍼의 골킥으로 확보할 수 없었고 역습이 잘 안 됐습니다.
계속된 일본 공격에 얻어맞고 있다가 결국에는 당하고 마는데요. 전반 35분 일본 고이즈미의 크로스가 슈터링이 됩니다. 홍성민이 선방을 했어요. 말씀드린 그 바람 때문에 공이 휘어가지고 들어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어진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전반 36분 코너킥에서 헤딩슛을 내준 거는 홍성민이 일단 선방을 했는데 멀리 쳐내지 못했거든요. 이걸 고이즈미가 달려오면서 밀어 넣었습니다. 하필 이름이 고이즈미예요. 골입니다. 그것은 득점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화법을 쓸 것 같은 그런 선수인데 아무튼 고이즈미가 넣었습니다. 자, 전반전에 이렇게 고전한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세울 줄 모르는데 세웠다. 진짜 버스를 세운다는 말의 원래 의미처럼 골문 앞에 10명이 다 수비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그렇게 90분을 보내다가는 우연이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아니면 최소한 상대를 조금이라도 괴롭히면서 수비를 해야 되는데, 라인은 안정적으로 형성을 해놨지만 눈앞에 상대를 확 달려들어서 괴롭히는 걸 병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 가진 상대 선수를 한국은 멀뚱멀뚱 보기만 했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무슨 탈압박의 신이 아니에요. 보면은 압박하면은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한국 9명이 수비 조직을 딱 지키고 있다면 그 앞에 한 명 정도,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백가운 선수 정도는 막 돌아다니면서 공 방해하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스톱백한테 막 전속으로 달려가면은 실수하게 만들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전반전 내내 아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거리 벌리고 수비한 이런 방식이 한국 스스로에게 독이 됐습니다. 또한 루즈볼 싸움이 너무 소극적이었다. 공이 경합한 다음에 한국도 일본도 아닌 중간에 떨어지면 가서 주워야 되잖아요. 이때 빠르게 판단하고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몸싸움을 불사하고 주워야 되는데 일본이 거의 다 죽고 한국이 많이 줍지 못했다. 결국에 실점도 이렇게 났습니다. 루즈볼 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선방 이후에 누가 먼저 쇄도할 것인가의 싸움에서 일본의 고이즈미가 가장 집중력이 높았던 것이죠. 한국 선수들이 가기 전에 먼저 밀어 넣을 수 있었어요. 사실 이 상황 외에도 코너킥 후에 떨어지는 공을 일본이 따낸다든지 혹은 한국이 따는 것 같지만 발에 맞고 튕기면 일본이 또 따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2차, 3차 루즈볼을 일본이 자꾸 가져갑니다. 그래서 밀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실점 상황 자체 그 하이라이트 장면만 보면 운이 없어서 먹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일본의 실점 위기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개를 먹은 거고요. 전반전 슛 10대1, 전반전 유효 슛 4대1, 여기서 1위 한국입니다. 거의 뭐 치욕에 가까운 전반전을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후반전은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진지게 이렇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흐름이 달라졌는데요. 한국이 지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압박도 하고 공격할 때 이제 공 가진 선수만 깨작깨작거리는 게 아니고 저 뒤에서부터 쇄도해 와가지고 숫자를 불려주는 선수가, 그런 동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하니까 주도권을 완전히 잡아왔어요. 후반 8분에 패스를 막 주고받다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받아서 강성진의 위협적인 오른발 슛도 있었고요. 후반 13분 장석환의 강력한 중거리 슛이 골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코너킥에 위협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제 한두 번 상대 슛을 내줬다고 해서 웅크리고 있을 수 없죠. 무조건 공격으로 나갔거든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한국의 공격은 득점이 되지 않았는데요. 교체 투입된 정승배, 김태원, 이 교체 카드 좋았거든요. 정승배 선수가 앞선 경기들에서도 압박을 많이 하고 굉장히 활발한 선수, 또 김태원은 포스트 플레이가 되는 선수인데 이걸 활용해서 후반 16분에는 딱 교체 카드 적중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승배가 상대 패스 미스를 유발해서 공을 가로챈 다음에 바로 스루 패스, 이걸 김태원이 슛을 했는데 블로킹이 막혔거든요. 딱 교체 투입된 선수 2명이 그 투톱이 득점을 만들 뻔했던 거예요.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습니다. 후반 17분 코너킥 상황에서 이제 공이 뜨니까 강성진이 시저스킥을 진짜 멋지게 했는데 선방에 막히기도 했고요. 후반 44분에 드디어 공격 숫자를 늘리는 마지막 교체, 공격수를 1명 늘렸는데요. 그 이후에 밀어붙이다가 김태원의 무각슛 실패로 결국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보면요, 슛이 12대 8이에요. 제가 전반에 10대 1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냐? 후반전은 2대 7, 한국이 7입니다. 압도한 거죠. 진짜 이렇게 했어야지 이 말이 딱 생각나는 그런 후반전이었습니다. 자, 왜 탈락했을까요? 저는 이제 기사로도 썼지만 대회 내내 반복된 한국 가장 큰 문제는 저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고강도의 반대 저강도. 90분 내내 자기 지형에 웅크리고 수비할 수는 없어요. 한국이 뭐 그런 팀입니까? 그거는 무승부를 하자는 전략이지 이기자는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수비 축구는 최소한의 압박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은 우즈벡전에서도 그랬고 이번 일본전도 그렇고 상대가 조금만 강하다? 그러면 안정적인 경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안정적이라는 마음가짐이 아예 경합을 안 한다로 이어지고 맙니다. 라인 안정적으로 세우고 자기를 지키는 걸 기본으로 하되 공이 근처에 떨어지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모험적으로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죽게 내버려 두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리 대형은 안 무너지지만 공을 주잖아요. 계속 얻어맞는 거죠. 이런 식의 경기 운영을 아시아 강호인 한국이 우즈벡 일본 상대로 쫄아서 이번 대회에서 2번이나 했다. 이것이 이번 대회 제일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수비 축구를 하되 강한 경합을 더하면 역습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 수비 축구를 하면서 약한 경합을 합니다. 그럼 경기 내내 두들겨 맞는 결과가 나는 거예요. 우즈벡전 같은 경우에 이번 경기 일본처럼 한국을 상대로 밀어붙인 게 아니고 우즈벡도 웅크리고 나왔어요. 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결국 차이는 뭐였냐? 서로 웅크리고 있다가 우즈벡은 싸울 때 잠깐씩은 싸웠어요. 한국은 그것도 안 했죠. 그래서 우즈벡이 2골 넣고 한국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다가도 가끔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끔이 없었다. 이게 한국 전반전의 문제, 또 앞선 우즈벡전의 문제였습니다. 특히 후반전 보면 한국이 원래 잘하던 축구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 개인 능력이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국이 이번 대회에서 제일 잘 된 공격이 고공 공격도 아니고 개인 돌파도 아니고 여러 명이 패스를 주고받는 공격이 제일 잘 됩니다. 그걸 통해서 레바논전 대량 득점도 했고 나머지 득점도 백가운 선수 역습 몇 개 빼면은 거의 다 그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그 제일 잘하는 공격인 좀 올라가서 패스워크를 주고받는 공격, 일본전 후반전 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전반전에 아예 포기하고 있었다. 아니 45분 중에 상당 부분 웅크리고 있다 하더라도 처음 5분 마지막 5분이라든지 전반 30분 지날 때라든지 어느 시점을 약속해서 잠깐은 공격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안 했다는 게 정말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결국 감독의 잘못된 메시지 그리고 선수들의 상황에 대한 판단력 부족이 겹치면서 이런 좀 무기력한 전반전을 나왔다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개인 능력에서 일본에 딸리지 않았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일본보다 나이가 많죠. 한 2살 많거든요. 한국은 U23이고 일본 U21로 이번 대회 최연소죠. 그렇다 보니까 개인 능력에서 뒤처지지 않았어요. 우리 K리그 1, 2에서 주전급으로 뛰는 선수들이 한국에 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선수들이 물로 무슨 사기쳐가지고 프로 주전자를 따는 거 아니잖아요. 주전 혹은 조커로 풀에서 뛰는 선수들이 괜히 뛰는 게 아니거든요.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접근법에 있었습니다. 자, 한국은 옵션이 이번 대회 2개밖에 없었어요. 대회 시작할 때 이민성 감독이 원래 좋아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압박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지나치게 소극적인 축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양극단에 있는 축구들만 있고 중간이 없었어요. 밸런스가 없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전술이 아니고 밸런스 잡힌 전술만 쓰고요. 그 다음에 선수들의 집중력, 더 치열한 경합, 이런 멘탈리티 관리, 투지를 불어넣는 감독의 매니지먼트만 있었어도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전술의 밸런스가 안 맞았고 그 다음에 멘탈 관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여기서 탈락이 약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걸리지 않은 대회라서 다행이다. 진짜 이런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U23 아시안컵은 어떤 다른 대회의 예선이 아닙니다. 하지만 2년 뒤에 있을 다음 U23 아시안컵은 아시죠? LA 올림픽 남자축구 예선을 겸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선 통과 참가 티켓이 줄어들어서 2장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번 대회처럼 결승 못 가면 올림픽 못 가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지난 올림픽 결승 남자 올림픽 본선에 못 갔습니다. 또 못 가는 사태가 발생할 뻔했다는 게 요번처럼 U23 아시안컵 운영하면 그 꼴 난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미 봤어요. 여기서 이번엔 다행이지만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눈앞에 경기가 남았습니다. 3위 결정전이 있거든요. 중국 대 베트남 승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 안 좋은 모습 교차했으니만큼 좋은 모습이 뭐였는지 생각하고 중국 혹은 베트남과의 어떤 3위 결정전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모로 우려가 커지는 그런 한일전이었고요. 앞으로 더 개선된 모습 보일 수 있기를,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이거보다 좋은 경기력을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토크는 일단 마치고요. 이번 대회 전반에 대한 분석은 여기 별도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한국 축구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분명히 있으니까 좀 더 현명하게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